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살짝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토부가 참고자료 하나를 냈죠. 내용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리고 이걸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소식 보시고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니, 국토부가 왜 이렇게 빨리 움직였지? 혹시 현대차를 위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나선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건은 그렇게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국토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포착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테슬라 코리아의 신고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참고자료 첫 줄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 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토부가 혼자 먼저 눈치채고 경고를 날린 게 아니라 테슬라 코리아가 직접 국토부에 가서 신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국토부의 빠른 대응을 현대자동차와 연결해서 보는 건 사실관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번 일은 테슬라의 신고에 대한 움직임이었고 현대자동차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제 테슬라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또 날아왔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디까지 대응하겠다는 방향이 꽤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구를 보면 비인가 디바이스 사용 또는 비공식적 방식의 소프트웨어 변경은 그 내용 및 방식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는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으며 테슬라 코리아는 필요시 관계 당국과 협력해서 관련 사안에 대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면 앞으로 FSD 탈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수사 협조든 자료 협조든 당국과 협력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두 번째 문구는 더 직접적입니다. 테슬라 차량의 보증은 제조사가 인증한 상태를 기준으로 제공된다. 비인가 디바이스 장착 또는 소프트웨어에 이미 변경이 적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하자 또는 결함의 발생 여부, 그 원인 및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해당 변경 또는 적용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회사는 보증 서비스 제공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깝습니다. 특정 고장이 그 튜닝 때문에 생겼는지 아니면 아예 무관한지 그 인과관계를 일일이 따지지 않고도 보증을 거절할 수 있다는 방향을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니까요.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전장류 튜닝 쪽은 계속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센터 들어갔는데 별말 없던데요. 문제 없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조사 입장에서 차가 멀쩡하고 당장 큰 수리 비용이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굳이 먼저 건드릴 이유가 없죠. 하지만 나중에 고전압 배터리 같은 큰 비용이 드는 문제, 혹은 원인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 오류, 쉽게 말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일이 생겼을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강한 명분이 생기거든요. 아마 이 영상 올라가면 또 질문 많이 나올 겁니다. 블랙박스 모듈은 괜찮나요? 사제 계기판은 괜찮나요? 섹시 버튼은 괜찮나요? 요크 핸들은 괜찮나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테슬라가 사용자에게 공식적으로 쓰라고 열어둔 건 사실상 USB와 시거잭 정도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블랙박스를 달거나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사회 통념상 문제 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설령 분쟁이 간다고 해도 사용자가 이길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는 순간, 그러니까 특정 파트를 뜯어내고 카컴이나 전력단, 캔통신, OBD 관련 작업을 하거나 순정 부품을 과도하게 수정하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보증 거부의 명분이 생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2년 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잭 바이 잭은 원복이 쉽다는 개념일 뿐이지 보증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센터 갔는데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도 지금 차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어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냥 두면 나중에 보증을 깰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가 되는데 굳이 먼저 제거하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건 나중에도 괜찮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세 번째 문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인가 디바이스 사용 또는 임의 변경은 차량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테슬라 코리아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 및 감독을 전제로 하는 기능이며 비인가 디바이스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탈옥을 통해 FSD를 쓰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전부 사용자에게 갈 수 있다. 여기서 요크 핸들 얘기도 다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순정이 아닌 알리발 요크 핸들을 달았다고 해보죠. 이건 충분히 비인가 디바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에서 핸들 잠김이든 토크 풀림이든 혹은 원인을 알기 어려운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앞으로는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도 보증 거부 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알리산 제품으로 이것저것 사제 튜닝하는 건 계속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장 관련 작업이나 순정 부품을 과도하게 수정하는 행위는 정말 지양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사소한 해프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 전체에 꽤 큰 나비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조사, 국토부, 보험사까지 여러 방향에서 충분한 명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조사의 정책이 이렇게 나왔다면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근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내용은 보험 약관에도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무분별한 차량 작업 때문에 겪을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은 미리 피하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USB와 시거잭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접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테슬라 코리아가 직접 국토부에 신고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난리가 난 이 FSD 불법 활성화 탈옥 툴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시작은 폴란드 출신 개발자 미하우 가핀스키입니다.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게 바로 테슬라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입니다. 테슬라 오너분들이 늘 하는 대표적인 불만이 하나 있죠. 디스플레이에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미하우 가핀스키가 정말 말 그대로 답답하면 직접 한 달을 실행한 겁니다. 테슬라가 안 해주면 내가 직접 뚫어서 쓴다, 이런 식으로 시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였어요. 작동 방식도 꽤 흥미롭습니다. 라즈베리파이 같은 초소형 미니 컴퓨터를 차 안에 두고 거기서 자체 와이파이 신호를 쏩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그 와이파이에 연결한 다음 차량의 기본으로 있는 웹브라우저를 켭니다. 그러면 그 브라우저를 통해 미니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화면을 테슬라 디스플레이에 띄워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테슬라 모니터의 외부 화면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초반에는 좀 버벅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하우 가핀스키가 집요하게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나중에는 터치 반응도 꽤 부드러워지고 넷플릭스 고화질 재생까지 잘 됐다고 하죠. 중요한 건 이 기능 자체보다 이 사람이 테슬라 시스템 내부를 아주 깊이 파본 경험이 있는 개발자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 21일부터 X에 게시물을 올립니다. FSD가 정식 지원되지 않는 유럽에서도 FSD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 작동 영상도 함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5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87만원 정도라고 알려졌죠. 이 소식이 퍼지자 전 세계 테슬라 커뮤니티가 바로 들썩였습니다. 유럽,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이거 진짜냐? 진짜 되는 거냐? 어디서 사는 거냐 하고 관심이 폭발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커뮤니티나 테슬라 동호회에서도 엄청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럼 이 장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느냐? 여기서 핵심이 지오펜싱입니다. 테슬라는 FSD가 허용된 나라와 허용되지 않은 나라가 나뉘어 있고, 각 국가 규제에 맞춰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기능을 잠가둡니다. 시스템이 GPS 위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판단하고 그 나라에서 허용된 범위의 기능만 활성화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미 FTA 특별 조항 때문에 미국산 차량은 되고 중국산은 잠겨있는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하우 가핀스키가 만든 장치는 이 지오펜싱 신호를 OBD 포트를 통해 우회하는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OBD는 차량 내부 통신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진단 포트이고, 정비사들이 차량 상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에 쓰는 포트죠. 이 포트를 통해 차량 내부의 캔 통신, 그러니까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 접근한 다음 기능 활성화 조건이나 신호를 변환해서 지역 제한을 풀어버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설치 시간도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꽂아서 바로 쓰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라서 특별한 기술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알려졌어요. 하드웨어 3와 하드웨어 4가 탑재된 차량,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모델 3와 모델 Y를 지원하고 무선 업데이트도 지원해서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를 바꿔도 장치가 따라서 업데이트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역락 해제 툴 정도로 알려졌는데 커뮤니티에서 정보가 더 퍼지면서 FSD를 아예 구매하지 않은 사람도 FSD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94만원을 주고 결제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를 그냥 뚫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이 장치의 소스 코드가 GitHub에 테슬라 FSD 캔모드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500유로 87만원조차 안 써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프트웨어 좀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환경이 생긴 거니까요. 그래서 국토부 참고 자료에 비공식 외부 장비 또는 공개된 소스 코드를 활용하여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우려가 있다고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제 질문이 남죠. 테슬라 코리아는 왜 이걸 직접 신고했을까? 겉으로만 보면 자기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당국에 들고 가는 이상한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테슬라 코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리하고 안전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미리 끊어두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타록2를 사용한 차량이 사고를 냈다고 가정해보죠. 언론은 거의 분명하게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라고 제목을 뽑을 겁니다. 테슬라라는 이름이 붙어버리는 순간 회사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죠. 그런데 테슬라 코리아는 사고가 나기 전에 선을 먼저 그은 겁니다. 우리는 취약점을 인지하자마자 정부에 신고했다. 무단 개조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후 책임은 불법 개조를 선택한 차주에게 있다는 입장을 미리 남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실제 소송이 벌어지더라도 국토부 신고 기록은 테슬라 코리아 쪽에서 상당히 강한 방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이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도 사용자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이버 보안 규제 의무입니다. 운에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관한 국제 규정이 있죠. 바로 어니에르 155입니다. 2021년에 발효됐고 우리나라도 이 기준을 국내법으로 수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7.4, 이를 보면 자동차 제조사가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권고가 아닙니다. 알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형식 승인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수준의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차를 아예 팔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미하오 가핀스키의 타록2는 외부 장치를 통해 차량 내부의 캔 통신에 접근해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게 만드는 구조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코리아 입장에서는 명백한 사이버 보안 취약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니 인지한 순간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즉시 신고했다는 기록이 생기는 거죠. 그 한 줄만으로도 규제 준수 측면에서 방어막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수익 모델 보호입니다. 사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이쪽의 가능성이 큽니다. FSD는 테슬라의 핵심 소프트웨어 수익원입니다. 자동차 한 대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차량 판매 이후에도 94만 원 일시불, 그리고 앞으로는 구독 형태까지 포함해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87만 원짜리 장치 하나로 이게 뚫리고 더 나아가 공개된 소스코드로 직접 제작까지 가능해진다면 어떨까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수익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막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소스코드가 공개된 이상 막으면 다시 우회하고 우회하면 또 막는 식의 공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코리아가 선택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국토부의 법적 경고를 끌어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차단보다 법적 억지력이 훨씬 강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확산도 빨리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FSD를 국내에서 판매해온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BMS A0799 문제입니다. 먼저 FSD 이야기부터 볼게요. 테슬라 코리아가 국내에서 FSD 옵션을 판매하기 시작한 건 2017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94만 3천 원이 된 FSD 소프트웨어 옵션을 계속 팔아왔죠. 홈페이지에는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이 최소한의 운전자 개입으로 거의 모든 도로에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핵심은 예정입니다. 차주들이 항의하고 민원을 넣으면 테슬라 코리아의 공식 답변은 거의 늘 비슷했습니다. FSD 기능의 국내 출시를 위해서는 안전성 검증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의 규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정확한 출시 일정을 특정할 수 없다는 시기였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조가 참 묘합니다. 명확한 시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도 자세히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에게는 언젠가 되겠지, 곧 되겠지라는 기대를 심어줄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 부분이 더 답답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포지티브 규제를 하는 나라라는 점과 연결됩니다. 법에서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다는 환경 속에서 한국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기능이면 당연히 쓸 수 있는 거라고 인식해왔습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이런 문화적, 법적 맥락을 몰랐을 리 없죠. 그런데도 국내에서 안 된다는 사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채 판매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작년 11월에 드디어 국내에 감독형 FSD가 출시되긴 했는데 미국산 모델 S와 X,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서만 작동합니다. 우리나라에 판매된 테슬라 15만 대 중 실제로 FSD를 쓸 수 있는 차량은 약 2,000대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나머지 차주들은 심지어 FSD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사람들조차도 FSD 출시 뉴스가 나와도 자기 차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차주 98분이 테슬라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최종 변론 기일은 5월 28일로 미뤄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94만 원을 내고 몇 년째 기능을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목이 마르면 탈옥툴이라는 위험한 길까지 기웃거리겠습니까? 저는 테슬라 코리아가 불법 사용 경고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BMS A079 문제입니다. 이건 테슬라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 코드예요. 이 오류가 뜨면 배터리 내부 셀의 불균형이나 손상을 감지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충전이 최대 50%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원래 400km 가던 차가 갑자기 200km 정도밖에 못 가게 되는 시기죠.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충전량 제한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 규모도 작지 않았습니다. 국회 박상혁 의원실이 테슬라 코리아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13만 4,429대 중 4,351대에서 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3.2%입니다. 그리고 2회 이상 BMS A079 오류가 발생한 차량도 전체 오류 발생 차량의 6%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응 속도는 어땠느냐?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언론이 보도하고 유튜버들이 수개월 동안 문제를 다루고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나서야 작년 10월 30일에 공식 대응이 나왔습니다. 이름도 배터리 안심 케어 프로그램이었죠. 기본 배터리 보증 만료 이후 추가 2년 또는 4만 킬로미터 동안 고전압 배터리 무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콜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불편을 키웠던 문제들, 그러니까 보증 기간 중에는 재생 배터리로 교체되고 보증이 끝나면 신품 배터리로 교체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 또 고전압 배터리를 다룰 수 있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가 성수, 동탄, 인천밖에 없어서 몇 달씩 대기해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건 결국 이겁니다. FSD를 9년째 비용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못 쓰는 문제, BMS A079로 4,300명 넘는 차주가 피해를 본 문제, 이런 것들은 언론 보도와 유튜브 문제 제기, 국민청원, 소송까지 이어진 뒤에야 겨우 반쪽짜리 조치가 나왔습니다. 반면 FSD 탈옥툴은 등장한 지 일주일 만에 테슬라 코리아가 직접 국토부에 신고했고 국토부는 즉각 공식 경고를 내놨습니다. 물론 기업이 자기 수익과 직결된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 눈에는 그 온도 차이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자기들의 수익을 위협하는 외부 장치가 등장하자마자 국토부에 달려가는 실행력, 그 전에 소비자들이 겪어온 억울함과 피해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그 빠른 움직임, 여기에서 답답함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테슬라 코리아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수백만 원을 미리 지불하고도 수년째 약속받은 기능을 쓰지 못하는 고객들의 억울함 앞에서는 왜 이렇게 철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까? 치명적인 배터리 오류로 수개월씩 수리를 기다려야 했던 소비자들의 불만 앞에서는 왜 국토부와 이렇게 빠르게 함께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테슬라는 그냥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죠. 혁신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은 그 혁신을 믿고 기꺼이 지갑을 열어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선택적으로 빠른 대응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책임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FSD 탈옥툴은 절대로 호기심으로라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비인가 디바이스 사용이나 비공식적 방식의 소프트웨어 변경은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가 나면 책임이 사용자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필요시 관계에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보증은 제조사가 인증한 상태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비인가 디바이스 장착 또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이 적용된 차량은 하자, 결함의 발생 여부, 원인,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보증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제조사, 국토부, 보험사까지 모두 명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 전장 관련 작업이나 과도한 순정 부품 수정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보셔야 하고 블랙박스, 사제 계기판, 섹시 버튼, 요크 핸들, 카컴, 전력단, 캔, OBD 작업 같은 부분들은 각각 리스크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최소한 USB와 시거잭 범위 안에서 접근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안전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남습니다. 이번 빛의 속도 셀프 신고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씁쓸함을 느끼는 이유,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수익 모델이 위협받고 법적 리스크가 생기자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그 장면을 모두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들의 오랜 피해와 불편 앞에서도 같은 수준의 책임감과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정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